과학책에 뇌 지도의 작성, 뇌 지도의 작성, 뇌 지도의 작성은 용어 해설, 경득의 자기 자극술 TMS, 두피에 짧고 강한 자기 펄스들을 작용해서 그 아래 피질의 뉴런들을 잠깐 동안 자극하는 기술이다. 골상학 19세기의 프란츠 가알이 널리 알린 골상학은 두개골 표면의 여러 돌출구를 보고 성격과 정신적인 속성들을 추론하는 기술이다. 골상학 뇌전도 기록법 위 두피에서 미세한 전기장 변화를 포착하는 기술이다. 뉴런은 뇌를 구성하는 세포, DNA 피질.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외부에서 지시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 활동에 감소하지만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휴식하거나 몽상하거나 자아를 성찰하거나 내면을 향해서 주의를 집중할 때 활동이 강해지는 뇌 구역들의 집단을 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신경심리학은 뇌의 특정 구역이 손상된 환자의 경험 보고와 행동에 기초하여 다양한 뇌 구역의 기능을 추론하는 과학 분야. 이마엽은 DNA 피질의 주요 부분 4개 중에서 하나이며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인간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다. 이마엽 자기공명영상법. 자기공명영상법은 MRI는 외과적인 침수 없이 뇌의 3차원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신경과학의 혁명을 발전시켰다. 이 기술은 뇌의 다양한 부분들이 강한 자기장에 반응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자기공명영상법을 더 개량한 기능성 자기공명영상법은 뇌의 활동을 측정하는 데 그 기초는 신경활동에 따른 혈중산소 포화도와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커넥톰 독일의 과학자 올라프 슈프른스가 유전체에 빗대어 고안한 용어이다. 확산 텐서 영상법 MTI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뇌영상화 기술, 뇌영상화 기술이다. 신경심리학 다시 이래 보고 데니엘 보 과학자들은 뇌 손상과 더불어서 특정한 정신적 결함을 얻은 환자들을 탐구함으로써 뇌구역과 정신적 기능의 연관성을 지을 수 있다. 뇌폭풍 신경심리학 연구는 늘 까다로웠다. 왜냐하면 예컨대 뇌 손상이 특정 부위에 국한해서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 뿐더러 때로는 손상된 구역의 기능을 다른 온전한 구역들이 대신 맡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그 연구는 뇌 지도 작성을 위한 주요 수단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현대적인 뇌 영상화 기술들의 등장으로 신경심리학의 인기가 다소 시들해졌다. 예컨대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법을 사용하면 뇌 구역과 기능을 관련 짓는 작업을 건강한 피실험자의 뇌 전체를 살피면서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다. 신경심리학 뉴로사이콜로지 뇌 지도 작성은 18세기 후반에 골상학이라는 사이비 과학에서 위태롭게 시작이 되었다. 골상학자들은 두개골의 돌출부들과 심리적인 특징들을 관련지었다. 폴 브로카가 1861년에 기념비적인 논문을 발표한 목적들 중 하나는 골상학을 반박하는 것들이었다. 그 논문에서 브로카는 르브르 뉴라는 환자의 사례를 보고했다. 그 환자는 타인의 말을 알아들었지만은 발화 능력은 매우 떨어져서 탄이라는 외마디 말만 할 수 있었다. 르브르 뉴가 사망하자 브로카는 그의 시신을 부검했고 좌안의 이마의 옆의 특정 부위에서 국소적인 손상을 발견했다. 비록 하나의 사례에 불과했지만 이것은 뇌 구역과 기능이 연결되어 있다는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후에 부룩하는 동일한 뇌 구역이 손상된 환자가 발화상 장애를 보이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얼마 후에 카를 베르니케는 똑같은 연구 방법으로 자아내 간접의 한 구역과 언어 이해 능력을 관련지었다. 이 업적들은 신경심리학이라는 새로운 과학의 탄생에 기여했다. 신경심리학자들은 뇌 손상 환자들의 기능 장애를 조사하여 어떤 뇌 구역이 어떤 기능에 필수적인지 알아낸다. 지난 150년에 걸쳐서 무수한 뇌 손상 환자들 덕분에 많은 특화된 하부 단위들이 표시된 뇌 지도가 작성되었다. 그 하부 단위들 각각이 고유한 역할로 우리의 생각과 느낌에 기여한다. 뇌 영상화, 뇌를 영상화한다고? 촬영을 통해서 뇌를 영상화한다. 망원경과 현미경이 천문학과 생물학을 혁명적으로 발전시키듯이 뇌 영상화 기술들은 신경과학을 바꿔놓았다. 자기공명 영상법 MRI를 비롯한 일부 스캐닝 기술들은 외과적인 침습이 없이 뇌의 3차원 구조를 보여준다. 그 기술들은 뇌의 구조를 탐구하고 뇌의 해부학적인 특징들이 개인마다 어떻게 다른지 탐구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임상에서 다양한 뇌 손상을 탐지하기 위한 필수 도구로 쓰인다.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확산 텐서 영상법은 뇌 구역들을 잇는 주요 연결선들을 3차원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신경과학의 진정한 혁명을 가져온 것은 뇌 활동을 관찰하는 기술들이다. 뇌전도 기록법은 우리가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거나 다양한 수면 단계를 겪을 때에 뇌의 전기 활동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밀리초 단위로 보여줌으로써 그 혁명에 기여했다. 그러나 이 지는 뇌의 기능을 특정한 구역과 관련지는 연구에 부적합한 도구다. 지난 20년 동안의 다른 영상화 기술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가장 많이 쓰인 기술은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법 fMRI이다. 이 기술은 뉴런 활동을 몇 밀리미터와 몇 초의 해상도로 포착할 수 있다. fMRI 덕분에 뇌 구역들 각각의 기능과 그 구역들이 협동하여 정신적인 과정들을 산출하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극적으로 발전하는 중이다. 자, 이렇게 뇌의 골상학이라는 것은 엉터리 사입이다라고 했고, 그렇지 않은 모습. 인간 커넥텀,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인간 커넥텀. 뇌파. 인간 커넥텀은 인간의 뇌에 있는 연결선 600조 개를 빠짐없이 나타낸 지도다. 커넥텀의 완성은 수십 년 뒤에야 이루어질 것이다.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려야 된다. 뇌 폭풍. 자, 일부 학자들은 인간 뇌의 연결망 구조가 밝혀지더라도 소득은 예상보다 적으리라 믿는다. 그들이 되는 주요 이유는 어떤 커넥텀이든지 연결선들이 성장하고 소멸함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예쁜 꼬마 선총의 커넥텀은 이미 여러 해 전에 대부분 완성되었다. 가장 단순한 동물들 중에서 하나인 예쁜 꼬마 선총은 뇌가 겨우 302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졌지만 녀석의 많은 행동 특징들은 지금도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뉴런의 숫자가 302개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죠. 소수의 뉴런들을 잇는 미시적인 연결선들부터 대뇌 피질의 주요 구역들을 잇는
손가락 걷기의 신경선유 다발까지 어느 규모에서 보든지 뇌의 본질적인 구조는 연결망이다. 뇌 속에 있는 모든 연결선들의 지도를 일컬어 커넥톰이라고 한다. 다양한 관점에서 인간 커넥톰의 완성을 추구하는 야심적인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세계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다. 커넥톰을 제작하려면 세포 규모에서는 미세한 해부학적인 절편들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고되고 지루한 작업이 필요하다. 더 큰 규모에서는 쓰이는 현미경 관찰보다 더 정밀한 기법들 중 하나는 자기공명 영상법의 일종인 확산 텐서 영상법이다. 이 기술은 뇌의 주요 경로들을 비침습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이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특히 중요한 과제 하나는 다양한 기술로 얻은 정보들을 종합하여 일관된 뇌 배선도 전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정신적인 세계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들은 우리 뇌의 화학 및 유전학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뉴런들의 활동 등이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뉴런 연결망 구조라는 또 오늘날 많은 신경학자들이 생각한다. 인간 커넥톰을 완성하고 그것이 개인마다 어떻게 다른지 탐구하면 우리의 생각 정신병의 본성, 우리가 정신적으로 어떤 존재인지에 관한 결정적 단서들이 드러나리라는 것이 그 신경과학자들의 바람이다. 신경과학자들의 바람이다. 광유전학 DNA를 공동으로 연한 프랜시스 클릭은 1999년에 약간 억지스러운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그것은 뉴런을 유전학적으로 조작하여 빛 자극만으로 뉴런을 끄거나 켤 수 있게 만들자는 아이디어였다. 클릭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 많이 신뢰했어야 했다. 불과 5년 후에 칼 데이스로스와 동료들은 조류의 빛 감지 유전자를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지의 뉴런에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그 뉴런은 파란색 빛에 노출되면 점화했다. 이 켜짐 스위치 외에 꺼짐 스위치도 곧이어 발견되었다. 즉 박테리아에서 유래한 또 다른 유전자를 유사한 방식으로 이식하니 녹색 빛을 쪼이는 방법으로 뉴런의 점화를 억제할 수 있었다. 지금은 전 세계의 실험실 수백 곳에서 유사한 기술들을 사용하여 전례 없이 잘 통제된 방식으로 뇌의 작동을 탐구한다. 빛을 두개골 표면에 쪼여서 뉴런을 켜고 끌 수 있을 정도도 있지만 대개는 미세한 발광체를 뇌 속 깊숙이 이식해야 한다. 이 기술은 심지어 인지 능력 향상에도 쓰일 수 있다. 최근에 빔 판두펠과 동료들은 원숭이 2마리 이마 옆에 위치한 한 구역을 조작하여 빛을 통해서 뇌 활동을 광역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성공했다. 파란색 빛을 통해서 그 구역을 켜자 원숭이들은 대상 추적 과제를 더 신속하게 수행했다. 이처럼 광유전학은 최근에 나온 가장 혁신적인 신경과학 기술일 뿐더러 미래 임상 수단으로서 큰 기대를 품게 한다. 뇌전증 환자가 발작할 때 뇌에서 일어나는 과도한 활동을 간단히 전등을 켜서 즉각 잠재울 수 있다면 어떨까? 아주 간단한 동작을 위해서도 엄청나게 공을 들여야 하는 파킨슨병 환자의 운동 담당 뇌세포들의 미세한 발광체를 이식하여 그것들의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 인체 실험이 시작되려면 아직 중요한 안전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지만 임상신경의학과 정신의학에서 광유전학의 잠재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와일드 펜필드 선구적인 신경외과 의사이면서 아마도 신경과학에서 가장 뛰어난 템플레이어인 와일드 펜필드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위스콘신 주 허드슨에서 성장했지만 1934년에 캐나다 시민이 되었다. 그는 프린스턴 대학 시절에 건장한 미식 축구 스타였고 지적인 능력과 더불어서 스포츠를 중시하는 로즈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미식 축구에 열중했다. 졸업 후에 1년 동안에 같은 팀에서 코치로 일하면서 장래 학업을 위한 돈을 벌었다. 고된 노동과 훈련의 대가로 1914년에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영국 옥스퍼드 칼리지를 갔다. 거기에서 그를 지도한 신경생리학자 찰스 셰링턴은 미개척자와 다름없는 신경과학으로 그를 이끌었다. 미국으로 돌아온 펜필드는 신경외과 의사로 일하기 시작했다. 인간대에 직접 메스를 댈 수 있으면 인간대의 기능과 비밀에 대한 연구를 더 잘 해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팀 윤리의식과 인류애가 강했는데 이는 어머니에게서 배운 성품으로 보인다. 홀로 연구하는 대신에 그는 모든 분야의 신경과학자들이 함께 일하고 연구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인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연구소를 구성했다. 그러나 이 구성은 당시 뉴욕의 통념과 어울리지 않았기에 그런 맥길 대학 의학과를 일터를 옮긴 후에 연구소 설립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 끝에 록펠러 재단의 지원을 얻어냈다. 그리하여 1934년에 훗날 신경과학 연구의 엔진 구술을 하게 된 몬트리올 신경학 연구소가 설립되었다. 바로 그 연구소에서 펜필드는 뇌전증 환자들을 연구했고 그 연구는 그의 최고 업적으로 남았다. 그는 환자의 뇌에서 뇌전증 발작이 시작되는 부위를 도려내는 몬트리올 수술법을 개발했다. 수술은 국소마취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펜필드가 수술을 진행하는 동안에 환자는 그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다.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소중한 연구의 기회였다. 펜필드가 다양한 뇌 부위를 건드릴 때 환자들은 다양한 느낌과 생각, 감각을 보고했다. 그렇게 직접 얻은 정보에 기초하여 펜필드는 초보적인 뇌 지도를 작성하고 좌뇌와 우뇌의 기능이 다르다는 원리를 확립하고 향후에 뇌 지도 작성의 주춧돌을 놓았다. 그가 동료 허버트 제스퍼와 함께 양식화한 호문클루스는 지금도 쓰인다. 휴지 상태. 휴지 상태. 네. 휴지 상태. 기능성 뇌영상화 실험들의 표준적인 방식은 자원한 비실험자에게 까다로운 과제를 부여하고 그가 그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에 그의 뇌를 스캔하여 과제가 요구하는 요소들과 뇌 영상에서 환히 빛나는 부위들을 관련 짓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과제 수행 전후의 휴식 시간에는 뇌에서 일이 일어날까? 뇌 활동이 대폭 감소하고 무작위한 점화 패턴이 발생하리라는 짐작하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마커스 라이클은 그 짐작이 옳지 않다는 단서를 2000년대 초에 최초로 포착했다. 피실험자가 주의 집중을 요구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는 활동이 억제되지만 정신적으로 빈둥거릴 여유가 생기면 어김없이 다시 켜지는 뇌 부위들이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마이클 그레이셔스는 의도적으로 피실험자를 휴식하게 하면서 뇌를 스캔하는 과감한 실험을 통해 똑같은 뇌 부위들의 활동을 포착했다. 신경과학에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발견된 것은 물리학에서 암흑 에너지가 발견된 것과 유사하다고 할 만하다. 지금도 신경과학자들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설명하기 위해 애쓰는 중이다. 한 가지 설명은 그 네트워크가 몽상 상태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 이상이 있는 환자는 다양한 장애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무의미한 멍때리기처럼 보이는 몽상이 우리의 기존 통념보다 훨씬 더 중요할 가능성이 있다. 수행할 과제가 없을 때에도 뇌는 거의 평소와 다름없이 활발하게 활동한다. 이때는 디폴트 구역들이 켜진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주로 피질 중앙선 좌뇌와 우뇌에 위치한 특정 피질 구역들의 연합 활동이라고 미묘하게 정의되어 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나이가 너무 어릴 때는 발생하지 않고 노년에는 대개 흐트러진다. 이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또 다른 증거는 이 네트워크가 몽상과 관련이 있다는 현재로서는 가장 유명한 설명에서 나온다. 좌뇌와 우뇌에 대해서 좌뇌 우뇌의 차이, 좌뇌와 우뇌의 차이라. 좌뇌와 우뇌. 다니엘 보. 좌뇌와 우뇌. 인간의 뇌의 모습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 하나는 앞에서 뒤로 이어진 중앙선에서 갈라진 틈이 있다는 점이다. 그 틈은 뇌의 외곽청인 피질을 좌반구와 우반구로 분리한다. 그 양쪽 반구는 해부학적으로 거의 대칭이지만 기능은 다르다. 폴 브로커를 비롯하여 19세기 의사들도 이 사실을 알았다. 우뇌가 손상된 환자보다도 좌뇌가 손상된 환자에서 어느 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좌뇌와 우뇌의 차이에 대한 관심은 1960년대 로저 스페리 등이 뇌분할 환자들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달아올랐다. 뇌분할 환자란 심각한 뇌전증의 완화를 위해서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굵은 신경더블을 끊는 수술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그런 환자들을 연구해보니 좌뇌와 우뇌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강점과 약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 오늘날 대중은 흔히 좌뇌는 냉철하고 논리적인 반면에 우뇌는 감성적이고 창조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지나친 단순하다. 뇌분할 환자들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좌뇌와 우뇌는 함께 작동한다. 즉 뇌의 전형적인 작동 방식은 과제를 좌뇌와 우뇌 중 어느 한쪽에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좌뇌와 우뇌가 동일한 과제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좌뇌가 어느 능력을 주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뇌도 나름의 언어 기능들을 수행한다. 예컨대 억양 파악은 우뇌의 몫이다. 좌뇌와 우뇌가 다르게 작동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좌뇌는 논리적이고 우뇌는 창조적이라는 이야기는 지나친 단순하다. 3번 우뇌의 창조적인 잠재력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속설에 부응하는 자기개발서와 앱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우뇌가 창조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좌뇌도 나름의 방식으로 창조적이다. 뇌분할 환자들에 대한 연구에서 드러난 해석자 현상이라는 것이 있다. 우뇌가 창조적이라는 증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좌뇌도 나름의 방식을 창조적이다. 뇌분할 환자들이 대한 연구에서 드러난 해석자 현상이라는 것이 있다. 왼손을 통제하는 것은 우뇌다. 그런데 뇌분할 환자의 좌뇌는 원숭이 하려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이야기를 아주 잘 지어냈다. 이것이 해석자 현상이다.